자,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채린 캐스터와 로제타 투자자문 추진사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전채린 캐스터,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어떻게 마감된지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먼저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지난 목요일까지는 부양책 관련 협상이 재개된다는 소식과 함께 막판에 반등해줬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장에서는 이 반대되는 흐름이 나타난 채 문을 닫았는데요. 먼저 다우지수부터 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비슷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막판에 크게 하락을 해줬던 모습인데 다우지수는 0.75%까지 낙폭을 키우며 29,20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도 장 중에는 일정의 상승폭을 소폭 유지해주다가 역시나 막판에 탄력을 크게 잃었습니다. 0.42% 떨어지면서 11,85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비슷한 흐름 보이며 이날은 24포인트가량 반납을 해줬습니다. 3,557에 장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시장이 주목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가장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문우신 재무장관의 갑작스러운 발언이 되겠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며 3대 지수가 모두 막판에 이렇게 낙폭을 키운 건데요. 추가 부양안이 나와도 사실 모자란 지금 시점에 코로나19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30일부로 지방 정부 및 중소기업을 돕던 대출 프로그램을 연장시키지 않겠다는 건데 문우신 장관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해당 대출 프로그램들이 clearly achieved their objectives,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서한을 보내면서 미사용분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연준은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금 대출 프로그램의 운용을 끝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상태고요. 이런 상황에 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금요일 장이었는데 특히나 회사채 매입 등 시장을 안정시켜온 프로그램들이 종료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전문가들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CNBC는 대출 프로그램의 종료가 마치 타이타닉에서 구명정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이어진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우려 역시 시장의 부담 요인이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8만 7천 명에 달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 상황이 이렇게 너무 심각해지자 캘리포니아에서는 밤 10시 이후 통금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연휴 중 하나인 추수감사절 주간인 만큼 대규모 이동이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감염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가족 모임 등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그런 한편 백신 관련 긍정적인 소식은 이어졌습니다. 화이자가 FDA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건데요. 12월 중순쯤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금요일장에서 화이자의 주가 1.3%, 바이오엔텍 10%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출시는 이렇게 임박했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접종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의 불안을 달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금요일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그나마 약간의 희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문우신 재무장관이 양당이 서로 타겟을 맞춘 부양책을 계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하겠다는 견해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금요일 11개 업종 가운데 10개 업종 하락했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1% 가장 크게 하락했고 산업과 금융섹터 또한 1%에 가까운 하락을 나타냈는데요. 이날 다우지수를 가장 크게 끌어내린 종목은 보잉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되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보잉 3%,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1.37% 각각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그런 반면 앞으로도 꾸준한 사용이 예상되는 주매 주가는 6% 넘게 급등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와 S&P 500 지수는 지난 한 주간 둘 다 0.7% 하락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2% 소폭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팀장님, 만약 정말로 대출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면 시장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직접적인 영향과 더불어서 심리적인 타격을 제일 먼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전체적인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워낙 좀 거세기 때문에 이 이슈가 여전히 좀 투자 심리를 짓눌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은 지금 7일 평균이 16.5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전주 대비해서 24%나 급증한 그런 수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경제 정상화 관련주가 좀 급락을 하고 이른바 집콕주가 선전을 하는 등 코로나19가 여전히 좀 지배적인 이슈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던 금요일 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문우신 재무장관이 연말 일부 부양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이다. 그리고 미사용 기금을 반환하다라고 이제 연준에 요청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종료 요청을 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가장 좀 강도가 높고, 그리고 회사채 시장에 가장 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 최근에는 연준이 이 같은 기구를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극단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인 피해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본다면은 우려만큼의 시장의 패닉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지만은, 앞서서도 좀 말씀을 해드렸듯이 기업 자금 조달 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그런 심리적인 타격 때문에 앞으로 증시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국제 유가가 1.3%가량 올랐습니다. 일단 유가는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조만간 백신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그 중동 산유국 국가를 비롯해서 주요 산유국들이 모이는 오펙 플러스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증산 계획이 연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유가는 상승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WTI 유가가 42.17달러에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금값을 살펴보자면 금값은 0.4% 정도 올랐습니다. 자, 문우신 재무장관과 백악관이 추가적인 부양책 협상을 재개할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이 덕분에 금을 비롯한 금속 가격들이 대체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금 가격은 0.4% 정도 올랐고요. 은 가격이 0.7%, 플래티넘, 백금 가격도 약 0.7% 정도 올랐습니다. 금 가격은 1,869.6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금요일에 크게 하락했는데요. 문우신 재무장관이 미국 중소기업에 제공이 됐었던 긴급 대출 지원 프로그램과 연준의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을 올해 말 일부 종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거의 한 3%가량 하락했고요. 0.83%를 기록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볼 텐데요. 팀장님, 어떤 소식일까요? 네, JP모건이 코로나19 확산 및 이에 따른 각 주별 그리고 도시별 경제활동 제한 조치에 내년 1분기 미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다라는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JP모건 측에서는 올해 4분기에 2.8% 성장 후에 내년 1분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다만 그 해의 2분기와 3분기에는 4.5%와 6.5% 각각 성장이 반등할 것으로 점쳤습니다. 특히 이번 JP모건 측의 전망은 월가 주요 IB 중에 처음으로 내년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전망을 좀 제시한 것이라서 좀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JP모건 측에서는 이번 겨울은 암울할 것, grim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 역성장 후에 백신 개발과 맞물려서 2에서 3분기에 성장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밖에 1분기 말경에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1조 달러 규모의 재정 부양책이 연 중반 이후에 이제 성장을 이끌 걸로 봤는데요. JP모건에서는 올해와 내년이 좀 동일한 것은 코로나19의 발생 추이가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지배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의 2차 확산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 재개 그리고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모멘텀으로 사실은 시장이 이 같은 악재를 좀 넘어갔지만은 제한 조치가 늘어나는 지금은 경기 반등 요소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코로나19의 3차 확산이 경제 성장 전망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전망일 텐데 연준이 일부 부양책을 종료한다는 소식도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재무부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시장에 좀 경기 반등 요소가 좀 줄어든 것과 맞물려서 우려를 좀 키우고 있는데요. 팩트를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부에서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 중에 5개,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출, 회사채 매입. 근데 이거는 발행시장, 유통시장 2개가 해당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산담보부 증권 대출, 그리고 지방채 매입과 관련한 유동성 기구에 대해서 연말 종료를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CP 매입이라든지 머니마켓, 그리고 중소기업 급여 지급과 관련한 4개 같은 경우에는 90일 연장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좀 면면을 살펴보면은 종료 요청을 한 그 프로그램이 더욱더 좀 직접적이고, 그리고 최대 강도의 회사채라든지 지방채 시장에 대한 지원 기구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티그룹에 따르면요. 해당 기구들의 8월 이후에 좀 활용도가 굉장히 좀 미미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타격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도 일각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금 조달 시장 전반에 대한 심리적 타격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거세게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왜 하필 지금이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요소로 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요 IB의 긍정적인 증시 전망은 경기 반등이 기대된다는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증시 전망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현재 좀 살펴보면은 바로 이 JP모건이 내년 S&P 500 지수의 목표치를 4,500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4,300을 제시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 공개를 한 BMO 같은 경우에 4,200, 그리고 또 크레딧 스위스도 4,050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팩트셋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 올해 S&P 500 기업들의 EPS 전망치가 139달러입니다. 근데 내년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169달러거든요. 근데 크레딧 스위스가 한 168달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면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증시 낙관론을 개진하고 있는 IB들의 EPS 전망은 175에서 178달러로 컨센서스를 굉장히 좀 많이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 반등이 지속이 될 것이며, 그러면서 기업이익의 V자 반등을 기대하고 증시에 대해서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요. 상황이 이렇다면, 그러니까 JP모건의 얘기처럼 경기 반등 요소가 다시 한번 좀 제한적으로 좀 펼쳐진다면은 이런 증시 전망에도 영향이 갈 것이다라는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가 끝나기까지 약 6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기간 동안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게 될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될까요? 과연 성장주냐, 가치주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지난 95년의 역사를 되짚어 보니까 연말에는 성장주가 항상 아웃퍼폼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도 과연 이 연말 성장주의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자, 먼저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이 1926년부터 지금까지 95년 기간 동안 성장주의 월별 평균 수익률입니다. 12월에 월별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거의 4%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죠. 올해도 과연 연말 성장주의 랠리가 나타날 수 있을까? 많은 궁금증이 있을 텐데, 일단 마켓워치에서는 크게 2가지의 이유 때문에 올해도 연말 성장주의 랠리는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연말에 나타나게 되는 이 과세상각 매도인데요. 뭐 말을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과세상각 매도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대체로 이 과세상각 매도는 주식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다른 게, 올해의 움직임을 살펴보자면 성장주는 몇백씩 오르고 손실권에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손실을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손실권의 종목들을 매도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려는 매도세가 이어질 것이고, 성장주의 상승 랠리는 이 타격이 없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윈도우 드레싱인데요. 대부분의 기관 투자가들은 연말이 되면 자신들의 포트폴리오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의 비중을 더 포트폴리오에서 늘리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성장주의 수익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수익이 낮은 종목들을 팔고 수익률 높은 성장주의 비중을 높이면서 올해 연말에도 역시 이 윈도우 드레싱에 의한 연말 성장주의 랠리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겁니다. 자, 팀장님, 연말 성장주에 대한 그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지금 보면은 세금을 좀 덜 내려고 마이너스 났던 이른바 가치주 종목을 좀 많이 팔고,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이 연말에 수익률을 좀 높이려고
성장주의 비중을 확대할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장주의 랠리가 연말에 나타났다. 충분히 좀 일리가 있는 그런 로직이라고 보여지죠. 다만 올해는 좀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장주의 가파른 랠리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쨌든 간에 코로나19 백신 출시가 좀 임박했다라는 시그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정상화의 기대감도 좀 남아있다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재정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코로나19가 더 확산되고 있다라는 상황. 이런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접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월가의 공통적인 의견은 단기간 또는 내년 정도는 경기 민감주가 아웃퍼폼을 할 것이다.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집중한 그런 움직임이 되겠죠. 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또 성장주가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좀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떻게 본다면은 포트폴리오의 좀 균형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전채린 캐스터가 고른 뉴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도어대시와 로블록스 그리고 위시, 에어비앤비가 이번 연내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되겠는데요. 위 기업들 중에 도어대시 그리고 어펌, 로블록스는 코로나19로 그간 수혜를 입어온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어대시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시장에서 가장 기대했던 IPO 중 하나인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음식 배달 앱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긱 이코노미라 그러죠. 가장 최근에 긱 경제 회사 상장 예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블록스는 아동용 게이밍 플랫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교로 이용자가 증가한 곳이 되겠는데 아이들이 게임 아바타를 만들고 또 프리미엄 기능을 위해 로벅스라는 가상화폐에 돈을 써야 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3분기 매출은 91% 증가하면서 2억 4,200만 달러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펌이라는 기업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할부 대출업체인 어펌은 페이팔 공동 창업자인 막스 레브친이 설립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파트너십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파트너십 회사에서 제품을 구매하게 될 경우 일으키는 이 소액 대출에서 대부분의 수익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매출은 9월 말 기준 1년 전보다 98% 증가하면서 1억 7,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기업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현재 투자자들은 이 경제 재개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에 대해 고려해봐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님, 연내 상장 기업들 가운데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도 역시 좀 규모가 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도도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라든지 그리고 도어대시 여기에 또 더해서 또 다른 배달업체인 인스타카트에 대한 좀 시장에 관심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각각의 또 장단점도 분명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팬데믹의 타격을 좀 많이 받았지만은 그나마 규모가 좀 있고 그리고 분기별 흑자 구간도 있었던 그런 기업이라는 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도어대시는 뭐니 해도 팬데믹의 수혜를 받아서 이 음식 배달 수요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사 내용에서도 나왔지만은 이들 기업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은 결국은 경제 정상화 후의 흐름, 그러니까 장기적인 사업 흐름에 대해서도 좀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이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이제 장기 렌트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는 업계 경쟁이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두 기업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주안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종목 뉴스입니다. 워크데이가 호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피해가 우려된다는 발언에 9% 급락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관련주들이 11월 첫 주 온라인 쇼핑 트래픽이 82% 급증했다는 소식과 함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택배와 물류 관련주들은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살펴볼까요, 팀장님?
네, 클라우드 기반 인사관리 HR 솔루션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 정도 되는 워크데이라는 기업인데요. 호실적에도 주가가 9%나 급락했다는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목요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요. 10월 결산분기 매출이 11.1억 달러, 그리고 비갭 기준 EPS가 0.86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컨센서스 10.9억 달러와 이 0.67달러를 각각 상회하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또 두 분기 연속 FY 2021,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종료가 되는 결산 연도에 대한 구독 서비스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을 했고요. 4분기 매출 전망도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 호실적과 가이던스 상향의 이 시간의 거래에서는 일단은 상승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어진 컨퍼런스 콜 내용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하락으로 반전을 했고, 그리고 금요일장에서도 정규장 급락을 맞고 말았는데요. CEO가 코로나19의 내년 성장 전망에 대한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악재가 특히 신규 가입 수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올해 내내 이 같은 이 영향은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구독 서비스 매출에 더욱더 확실한 타격을 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측의 단기 성장에도 굉장히 좀 피해가 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참고로 워크데이 같은 경우에는요, 7월 결산분기 실적 발표 때는 13% 급등세를 보인 바가 있고요. 이후에 다소 부진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실적 발표 이전 대비해서는 6.5% 정도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코로나19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힌 만큼 주가의 흐름도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요 IB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지금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지표 외에도 이 워크데이라는 회사에서 FY 4분기에 구독 서비스 수주 잔액 증가율 가이던스를 14에서 16%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3분기에는 23%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둔화하고 있다는 시그널에도 주요 IB들은 굉장히 좀 주목한 코멘트를 쏟아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BMO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265에서 260달러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FY 3분기 실적은 다 좋았지만은 수주 잔액 가이던스가 결국은 성장 둔화, 그리고 앞으로 주가가 당분간은 좀 횡보할 것임을 좀 시사를 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코엔 같은 경우에는 마켓 퍼폼 의견과 250달러 이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신규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큰 동사가 지금 대규모의 고객과의 딜 없이는 긍정적인 요소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네, 클라우드와 이 소프트웨어 기업도 마냥 코로나19 수혜주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한 셈인데, 그렇다면 섹터 전반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팬데믹에 따른 재택근무라든지 원격근무가 좀 확대가 됐고, 그러면서 온라인 솔루션에 대한 수요도 증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에는 오히려 수혜주라는 그런 로직이 성립을 합니다. 하지만은 팬데믹이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결국은 매크로 환경이 좀 악화가 되고, 그리고 기업들도 자금난을 겪게 된다면은 결국은 IT 지출을 감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피해 사례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약 한 달 전이었죠. 독일의 소프트웨어 업체인 SAP 같은 경우에도 가이던스 하향과 함께 주가가 단기 급락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 SAP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이 기업은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좀 상실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은 여행 경비 관리 솔루션 사업 등 코로나19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사업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워크데이 이슈를 볼 때도 이게 과연 개별 이슈냐 아니면은 섹터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정보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올 연말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큰 붐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온라인 쇼핑 관련주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일단 버라이즌 비즈니스 리테일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이번 연말 쇼핑 시즌은 바야흐로 온라인 쇼핑의 붐이 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미국 곳곳에서 특히 이 부분적인 락다운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은 쇼핑을 못하고 더더욱 그 수요는 온라인으로 몰릴 것이기 때문인데요. 전미 소매 연합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온라인 쇼핑 트래픽이 작년에 비해서 82% 크게 급증을 한 것으로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컨설팅 전문 기업인 딜로이트가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의 연말 연초 쇼핑 시즌의 이커머스 매출이 약 25%에서 35%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총 매출 역시 14.7% 작년에 비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프라인 매출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것뿐만 아니라 총 매출 증가도 온라인 매출과 함께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번 트렌드에 발맞춰서 수혜를 받게 될 만한 기업들로 월마트라든지 아마존, 이베이와 크로거, 코스트코와 월그린 부츠, 타겟과 홈디포, 로우스 이런 기업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 올해 연말 쇼핑 시즌에 온라인 쇼핑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네, 정확히 어느 시점까지 온라인 쇼핑 관련주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기는 힘들지만은 트렌드는 사실 좀 유리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라든지 월가의 분석을 좀 종합을 해본다면은 첫 번째로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최소 온라인 구매 수요는 YOY 기준으로 동등하다 아니면 늘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온라인 쇼핑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꼭 연말에 쇼핑 시즌에 어떤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좀 연말 쇼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죠. 즉 쇼핑 시즌이 좀 길어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비자 대부분도 팬데믹 이후에도 온라인 쇼핑을 지속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많이 좀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 때문에 실제로 BMO에서는 타겟의 연말 쇼핑 시즌 실적이 견고할 것이라면서 최근에 목표 주가를 상향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펜하이머 같은 경우에도 코스트코를 연말 쇼핑 시즌과 관련한 탑픽으로 또 꼽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전채린 캐스터의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아마존과 DHL 그리고 머스크그룹을 포함한 이외 12개사가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택배 그리고 물류 수요 급증에 매출과 함께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놀랄만한 규모의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 아침을 빈손으로 맞이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수요는 많은데 그것을 따라갈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특히 올해는 소비 패턴에 있어서 매우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펀더멘털 시프트라 그러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이뤄진 건데 그러면서 물류 운송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고 항공 운송뿐만 아니라 항구로 들어오는 수입 규모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물 수송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거의 1,108억 달러를 달성했는데요. 지난해 1,024억 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 80억 달러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운송사, 화물 수송기, 온라인 유통사 또는 이들을 이어주는 FedEx나 UPS 그리고 DHL과 같은 곳들은 이런 흐름에 힘을 받아서 사업 규모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혜주로 떠오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외에도 아마존과 타겟, 월마트 등이 현재 화물 운송 시장에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판매 유통 과정을 미리 확보해둬서 이 최근 흐름에 발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팀장님, 이 택배 물류업체들의 4분기 실적 기대해봐도 좋겠죠? 네,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좀 더욱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던 클라우드라든지 소프트웨어 섹터와 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팬데믹에 따라서 물류 수요가 증가하는 데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매크로 환경이 너무나도 좀 악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물류 수요 역시도 좀 감축될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요가 늘면서 이들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 여지가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좀 나오게 될 4분기 실적에서도 마진 개선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것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은 장기적인 수익 구조 개선을 견인할지 등에 좀 살펴볼 지표가 많을 것 같은 이들 물류업체의 4분기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주요 뉴스와 함께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전채린 캐스터,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